지금 교수님 강조해 주신 게 이제 우리 사회가 고착화돼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전진시키려면은 혁신 성장을 계속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불가피하게 도태되는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또 깔아줘야 되고 네, 두 가지 그렇습니다. 강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하고도 일치한단 말이에요. 네. 혁신 성장이 한편에 있으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것 또한 있고 또한 이거 동시에 하나가 공정경제입니다. 네. 왜 공정경제가 등장하냐면 우리는 상위 100대 기업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기업이 미국보다 적다는 얘기. 왜 그럴까? 재벌의 독점 체제 때문 아니냐.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경쟁의 틀을 그러니까요.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틀을 갖춘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의 많은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경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제 국제 경쟁 질서, 국제 무역 질서에서 불공정한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신 이제 소득주도 성장 논의에 있어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이제 이런 부분의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긍정을 할 수 있는데 정책 중에 또 어떤 일부분은 이게 경쟁을 사실상은 제한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면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되면서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과도하게 가격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실제로는 혁신과 새로운 공정 경쟁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이것들을 못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 얼마나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경쟁을 통해서 서로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정 경쟁의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새로 신생 기업이 좀 커가려고 하면 재벌들이 그것을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재벌들의 독과점 체제라고 하는 이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혁신 성장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실제로는 이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실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재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기업 체제를 포함해서 기득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규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같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보면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했을 때 그 기술을 탈취하는 문제 또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 회사가 크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실제로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이거는 정책적으로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엄격하게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미국과 같은 시장 경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제어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새롭게 투자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는 과정 속에서 또는 법률이라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규제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규제를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규제도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안전이나 사람의 생명에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규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또 많은 규제의 부분들이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기존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의 규제도 많이 있고요. 이것이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장에서 시도해보기도 어렵고 국내에서 이걸 시도해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외부로 나가라고 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같이 제거해 나가는 노력,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을 촉진하는 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정말 균형 있게 같이 가면 좋은데 기득권은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네. 공정 경쟁 질서를 만듭시다 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거기에 또 저항을 하고 또 대신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른 규제는 풀어달라고 규제 타파만 또 계속 요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합리화해 가는 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그 규제 합리화를 해 나가는 결국은 원칙이 뭐냐라고 네. 하면 네.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후생이라고 저희들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부르지만 소비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가격도 가능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격은 낮추는 게 내릴수록 좋죠. 그러니까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여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없애든지 합리화해가는 과정이냐라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이 정말로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는 방향을 저해하는 형태의 규제라면 그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이걸 잘못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길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IMF 그 구제금융 위기를 맞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년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20년 사이에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정권이 지향하는 바도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긴 안목에서는 모든 정권이 다 혁신 성장 거부한 사람 없고요. 사회적 안전망 필요하다는데 거부한 사람 없습니다. 혁신 성장도 사회적 안전망 확충도 구호는 요란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지금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생산인력 감소, 인구 절벽 현상까지 곧 닥칠 거란 말이죠. 이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크게는 지금 경기 침체가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동시장 사정을 비롯해서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가끔 표현한 것 중에서
지금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이미 네.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유의해야 될 바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취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 나라들도 과거에는 있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과거에 부유한 국가였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결국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최근의 경기 회복을 봐도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결국 실제로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불황을 극복한 과정도 그러한 맥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정권이 휘청휘청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소비세라고 불리는 세금을 인상하고 그렇지만 기업 환경은 또 개선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들을 극복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인구 자체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생산 가능 인구 젊은 그렇죠. 인구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젊은 인구를 우리가 그냥 뭐 단순히 늘리자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 사회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심지어는 문화의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 그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한테 싱가포르 경제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뭐가 중요했냐라고 이제 물었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하나는 에어컨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이제 적도 지방의 일이니까 워낙 더우니까 이제 적도 지방이니까 에어컨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미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회가 지금 물론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기존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을까를 보면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문화적인 다양성, 뭐 인종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는 우리가 지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도 큰 회사, 작은 회사, 뭐 중간 회사,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회사, 외국 사람이 하는 회사, 정말 이 다양한 것들을 포용해낼 수 있는 이 포용성이 존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그 경제가 발전했던 많은 국가들 또는 경제가 성장했던 흔히 말하는 제국 또는 심지어 제국이 아니어도 작은 경제를 가졌음에도 그 성장했던 많은 경우들을 보면 결국은 이런 다양한 혁신이 가능한 속에는 포용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포용성에는 문화적인 또는 인종적인 기술적인 포용성뿐만 아니라 도전했다 실패했던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포용성을 갖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결국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도 중요한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까지 들으니까 저는 더 좀 암담해지는데요. 그러세요? 현재 우리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 수준이랄까?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제 그렇지만 뭐 오늘 아마 이런 자리에서 그 정선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예전에 크게 이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강연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 다 외국인이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부분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물론 저도 충분히 그것을
정말 제 삶에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 예.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우리가 우리 세상 또는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조해 주신 오늘 우리가 쭉 얘기한 혁신성장, 사회적 안전망, 공정경쟁 또 그것들을 밑받침할 수 있는 교육에 있어서 인적인 잠재력의 확충 그리고 이 바탕에 깔리는 다양성과 포용성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키워나가지 못하면 우리도 20년, 30년 장기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이 장기 불황을 겪기 전에 지금은 여전히 그래도 좀 이제 폐쇄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노동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이었죠. 네, 아주 오랫동안 기업 문화도 그렇고 이 폐쇄적인 부분들이 강했거든요. 일본의 어떤 특징적인 회사 문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워낙 강고했었죠. 워낙 강고했었습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강고했고요. 그러나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학계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가 포용하면 다 그냥 성장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경제 발전을 했던 국가, 경제 발전을 못했던 국가를 가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얼마나 그 경제의 분위기가 그냥 그 내부만 보고 있는지하고 외부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외부를 본다라는 얘기는 외부를 보면서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그런 의미에서의 포용성, 또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외부 사람들에 대한 포용성, 그것들을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린 보통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매우 혁혁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기술 혁신을 비롯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사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주도 과거에는 놀랍게도 반이민법까지 등장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바꿔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른 기술이든 문화든 사람이든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 곳에서는 경제가 결국은 성장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돈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 어린이들한테 요즘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참 상당히 많은 친구들한테서 건물주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 가지고 세 놔서 그냥 돈 버는. 그러니까 이거는 돈에 대한 좀 잘못된 철학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건물주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가라는 얘기죠. 자본가죠. 네네. 그러나 근데 자본가인데 비생산적 자본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본가와 구분된 혁신을 하는 기업인. 혁신을 하는 그게 이제 뭐 기업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혁신의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것은 뭐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기술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냥 자본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 또 한쪽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거와 똑같은 맥락인데 또 그냥 공무원으로 안주하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공무원이 되시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본가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죠. 실제로는 사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자본은 우리가 했던 그 성과로서 자본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분위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 해줄 것인가 예. 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의 꿈부터 바꿔줘야 될 텐데요. 그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꿈이 안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오늘 성태윤 교수와 함께 이돈 얘기부터 양극화,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까지 쭉 진단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위기감만 커집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바꿔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바꿔야죠. 지금부터라도 바꿔야죠.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온 모든 이 과제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남들 말하는 장기 침체, 장기 불황 이건 우리 앞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자는 그런 도전 의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